준비되셨나요? 30페이지 피세요. 이렇게 생긴 페이지입니다. 고대 제국의 특성과 주변 세계의 성장, 제국의 발전. 오늘 배울 내용들,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의 핵심은 제국입니다. 제국이라는 것은요, 자기 나라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지배해서 2개 이상의 민족과 국가를 하나의 국가로 만드는 그런 나라들을 제국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제 제국들이 등장을 하네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먼저 살펴볼게요. 오리엔트 지역에서 최초로 문명이 발생하다.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서 인도 문명과 중국 문명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요. 이렇게 놨을 때 각 문명이 무엇인지는 알아야겠죠. 먼저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유역에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하라파, 모헨조다로가 있는 인더스강은요. 인도 문명이고요. 황허강 위를 은어와 나급 오경이 있습니다. 호경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문명입니다. 이 4개 문명을 지난 시간에 하나의 표로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메소포타미아의 강, 이집트의 강, 인도의 강, 중국의 강 이렇게 문자 유적 특징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적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표만 줬을 때 적어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이집트는 나일강, 인도는 인더스강, 중국은 황허강입니다. 문자는요. 메소포타미아는 쐐기 문자, 이집트는 그림 문자, 인도는 그림 문자, 중국은 뭐죠 여러분? 갑골 문자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대표적인 유적지는 신전인 지구라트, 이집트는요. 피라미드, 왕의 무덤이죠. 인도는 모헨조다로와 하라파가 가장 대표적인 유적지고요. 중국은 은허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지리적 특징은 개방적이고 현세를 중요시 여겼다. 이집트는요. 폐쇄적이고 내세를 중시 여겼다. 인도의 가장 대표적인 신분제도. 여러분 뭐죠? 카스트 제도. 중국은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왕이 자신의 친인척을 제후로 삼아 보내는 봉건제도 있습니다. 봉건제도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고대 제국들의 특성과 주변 세계의 성장. 먼저 페르시아 제국이 발전하다입니다. 이 먼저 본격적으로 페르시아 배우기 전에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이 일대에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 이 지역이 매우 개방적이다 보니까 많은 민족과 많은 국가들이 건국되었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대를 어느 정도 장악한 세력을 시기적으로 대표를 딱 4개만 알아둘 텐데요. 그중에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헷갈리실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이 나라 배울 겁니다. 아시리아. 영역이 이랬습니다. 이렇게 녹색 지역으로 되어 있는 녹색 빗금이가 있는 요 안쪽이 아시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배울 나라는요. 배울 나라는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가장 넓은 영역을 지배했습니다. 정말 끝에서 끝까지 지배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영토도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분열의 시기가 있다가 이 지역에 파르티아가 등장하게 되는데 파르티아 역시 이 녹색 빗금 안에 있는 요 지역입니다. 이 파르티아가 건국되었다가 멸망하고 이 뒤를 이어서 이 지역에는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산왕조 페르시아는요. 여기에 있는 이 주황색 지역 조금 더 넓어졌죠. 주황색 지역이 사산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는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뒤를 잇는다라고 해서 페르시아, 사산왕조 페르시아라고 하고요. 여기 이렇게 이름이 다른 거는요. 여기에 있는 후손들이 그 나라를 이었다라고 해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이성계의 조선 뭐 이런 느낌인 거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사산의 후손들이 페르시아를 다시 건국해서 사산왕조 페르시아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4나라 중 먼저 아시리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리아는요. 기원전 7세기 이 일대를 통일했습니다. 이렇게 녹색 지역을 통일하게 되는데요. 정말 순식간에 통일을 해버려요. 어떻게 통일할 수 있었냐면요. 바로 철제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철제 무기,
히타이트인들도 철기를 사용했었죠. 근데 이들은 자신들의 뛰어난 전술과 뛰어난 철제 무기를 좀 동시에 잘 활용해서 이 일대를 통일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전술로 기마 전술을 꼽습니다. 이 일대 다른 사람들은요, 전차를 타고 싸웠어요. 말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러분 제가 말을 그려볼게요. 말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뒤에 전차가 있어요. 바퀴가 달린 전차가 있죠. 연결해서 사람이 타고 싸우는 겁니다. 칼도 들을게요. 칼을 들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리아인들은요, 전차를 매달지 않고요, 말에 직접 탔습니다. 그러면 전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신속하게 적을 침입할 수 있었죠. 그리고 말을 만약에 잘 타기만 한다면 치고 빠지는데 굉장히 유리했을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비군이 뭐냐면요. 항상 군인인 사람들을 상비군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다른 지역은 농민들을 평상시에 농사를 시키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동원했어요. 그런데 아시리아는 평상시에 군사훈련을 한 사람들을 따로 군인이 이렇게 질이라고 하는데요. 약간 훨씬 더 잘 싸우는 사람들로 구성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요소를 가지고 이 일대를 순식간에 통일합니다. 그리고 매우 강압적인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강압적 통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정복지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되었어요. 어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그 3,000명 정도가 포로로 잡혔는데 3,000명을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민족이 보는 데서 불에 태워 죽였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산채로 다른 어떤 포로의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요. 혀와 귀를 잘라 꼬챙이에 꽂기도 하고요. 산채로 팔다리를 자르기도 했대요. 이걸 본 다른 사람들은 너무 무서웠겠죠. 이렇게 정복당하지 않은 지역에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온대라고 하면 이미 무서워서 벌벌 떠는 어떻게 보면 이 강압적인 통치는 전술 전략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무시무시한 통치 때문에 60년 정도 유지되다가 곧 멸망하게 되고요. 이 지역이 크게 4개의 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나뉘게 되고 그리고 아시리아는 멸망하게 되죠. 이렇게 분열의 시기를 겪다가 여러분이 앞에서 보셨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통일을 하게 되는데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건국 이야기가 좀 신기합니다.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그 분열됐던 나라 중에 메디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메디아의 왕에게는 공주가 있었어요. 근데 공주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 아버지 제가 자다가 쉬를 했는데 온 시내가 다 잠겼어요. 왕이 이거 좀 꿈 이상하네? 라고 해서 점성술사한테 물어보니까 곧 공주가 낳은 아들이 이 지역을 지배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메디아의 왕은 자신의 아들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공주가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그 아들이 이 지역을 지배한다면 약간 좀 기분이 별론 거예요. 그래서 공주를 지방에 있는 되게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에 시집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그 공주가 거기 보잘것없는 나라에 시집 가서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꿈에 또 공주가 꿈을 꿨는데 배에서 뭔가 포도 넝쿨이 막 나와서 온 아시아를 다 덮었다고 합니다. 그 꿈을 꾸자 왕은 또다시 점성술사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꿈이냐? 공주가 임신한 그 아기가 나중에 태어나 이 지역의 왕이 될 겁니다. 메디아의 왕은 너무 기분이 나빴죠. 나를 없애고 저 아이가 왕이 된다고? 그래서 자신의 이 태어난 아이를 신하를 시켜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신하는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일부러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을 나눴는데요. 비슷한 또래 아이가 있었어요. 차마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소치는 사람한테 아이를 맡깁니다. 아이를 맡기고 자기는 그냥 돌아와 버려요. 죽이진 않았던 거죠. 그리고 왕한테는 그 소치는 사람이 이 당시에 그 부인이랑 아기가 낳는데 죽었거든요. 그 아이를 그냥 대신 갖다 바치고 이 아이를 키우라고 하고 잊고 살았어요. 잊고 살았는데 이 소치는 사람이 키우는 이 공주의 진짜 아들이 굉장히 막 이렇게 뛰어나고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대에서 뭐 귀족의 아들까지 끌어들여서 막 이렇게 막 전쟁 놀이하고 있는데 본인이 왕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있던 귀족의 아들이 뭔가 말을 안 듣자 이 소치는 사람의 아들인 이 공주의 아들이 그 걔를 막 거의 반 죽게 패놓습니다. 그래서 귀족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왕한테 가서 이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왕이 이 아이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왕은 보자마자 이 아이가 자기의 손자임을 알아봤다고 해요. 그래서 신하한테 물어보니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요. 애가 진짜 똑똑한 걸 보게 된 왕은 이 아이를 그냥 다시 공주한테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점성술사한테 물어보니까 이 놀이에서 이미 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꿈은 다 해결된 것 같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공주에게 돌려보낸 거죠. 그리고 메디아의 왕은 신하가 너무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신하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요. 그리고 고기를 내놓고 고기를 막 먹게 하고 나서 뭔가 이렇게 약간 덮개를 씌운 음식에 약간 뭔가 쟁반을 딱 내놓는데 신하가 아무 생각 없이 그 덮개를 열자 자기 아들의 머리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디아의 왕이 자기 신하가 자기 명을 어겨서 괘씸하니까 아이를 죽여서 요리를 하고 자기 신하한테 먹게 한 거죠. 신하는 무릎을 꿇으면서 진짜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를 빌긴 했지만 그리고 그 충성을 맹세하면서 그 이유도 왕 밑에서 있긴 했지만 복수를 다짐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공주 밑으로 돌아간 이 왕자한테 가서 메디아의 왕을 치고 죽여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이 아이가 점점 자라게 되는데요. 이 아이는 바로 키루스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크게 자라서 자기 할아버지인 메디아 지역을 정복하러 오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할아버지 어떻게 할 것 같은가요? 처참하게 복수할 것 같은가요? 키루스는 다 봐줘요. 아버지, 할아버지도 다 봐주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을 정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아시리아 이후에 분열됐던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정복할 때마다 이렇게 되게 뛰어난 전술과 그다음에 전략을 쓰고 그리고 정복 지역에 대해 굉장히 관용적인 그 사람들의 종교와 문화를 다 수용하고 포로들도 잔혹하게 죽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일대를 다 통일해서 굉장히 큰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훌륭한 사람인데요. 말년이 좀 안 좋아요. 죽을 때쯤 아들의 반란을 겪게 되고 결국 화병 비슷하게 죽게 되는데요. 이 키루스가 세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최고 넓은 영역 한번 보실게요. 기원전 6세기 이 일대를 재통일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넓은 지역을 통일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큰 최대 영역을 통일한 사람은 그 키루스의 다음 왕인 다리우스예요. 그 다리우스가 어떻게 이 지역의 전성기를 이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땅이 넓었잖아요. 그 지역을 20개 정도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각자 다스리는 총독을 파견해요. 너무 멀리 있고 넓은 영역을 다스리고 총독을 파견해야 되다 보니까 총독이 만약에 반란을 꿈꾸거나 뭐 받은 세금을 빼돌리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를 감시하기 위해서 감독관을 파견합니다. 이 감독관은 왕의 귀 역할을 한다. 왕의 눈 역할을 한다 해서 왕의 눈, 왕의 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을 파견했고요. 그리고 이 전체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도로와 역참제도, 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참은 숙박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정비를 하는데 그거를 왕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어와 화폐를 통일하고요. 교류, 상업 발달시키게 되고요. 여러 개의 종교를 각자 믿는 민족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로 뭔가 왕을 중심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조로아스터르교라는 종교를 열심히 믿어라 라고 권하게 됩니다.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종교를 중심으로 가자라고 권하는 정도였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이 많은 이 다리우스 왕의 업적 중에 사실 왕의 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왕의 길을 한번 지도에서 살펴볼게요. 왕의 길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길이 나져 있는데요. 사르디스라는 곳에서 수사까지가 왕의 길입니다. 약 2,700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00k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6, 7배 정도 되는 굉장히 긴 길이에요. 사람이 그냥 가면은 한 3달 정도 걸리는 길인데 여기 곳곳에 숙박시설과 말을 갈아탈 수 있는 곳 같은 곳을 만들어 놓고 경비대도 만들어 놔서요. 이 지역을 왕의 신하는 일주일이면은 주파했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도둑들도 드나들 수 없어서요. 상업과 교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했다고 하고요.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왕이 그 사람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신하도 파견하고 소식도 들을 수 있는 굉장히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키기 위해 중요한 왕의 길이라고 하는 도로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체제를 정비했던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관용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 관용 정책은 나와 다른 종교,
나와 다른 민족을 다 수용했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바로 키루스 왕 때문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점토판 같이 있는데 이건 원통이에요. 원통에 글씨가 적혀 있는데 이걸 만든 사람이 키루스입니다. 나 키루스, 키루스 2세는 아우라 마즈다, 최고신. 이게 조로아스터의 신이에요. 뜻에 따라 말하니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 전통과 종교를 존중할 것이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억압해서도 차별해서도 안 되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도 안 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 되며 빚 때문에 남자도 여자도 노예로 삼는 일을 금한다 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뛰어난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사람 개개인을 중요시 여기고 굉장히 관용적인 모습이죠. 이게 페르시아의 약간 기본이에요. 페르시아는 다른 뭐 민족이나 종교를 다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특히 다리우스 때도 이런 모습을 보여서 그런 대제국을 건설했다. 아시리아의 강압적 정책과 굉장히 비교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아케메네스 왕조도 쇠퇴는 해요. 점점 망해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시작이 바로 그리스와의 전쟁입니다. 이 지역이 그리스고요. 그리고 이 밑에가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페르시아, 이 핑크가 다 페르시아 지역이죠. 이 그리스가 이 지역에 약간 식민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이 그리스의 식민지다 우리말을 들어라 라고 하자 식민지가 그리스한테 이릅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페르시아에게 저항을 하게 되자 페르시아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쟁은 모두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 다 작은 나라였던 그리스가 이겼어요. 페르시아가 패배했죠. 이 이후에 약간 페르시아가 조금씩 쇠퇴하기 시작하더니 지방에 있는 총독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조금씩 쇠퇴하다가 멸망하게 되는데요. 알렉산드로스,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난 알렉산드로스가 이 전 지역을 통일하게 되면서 그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분열의 시기를 겪다가 이 지역을 다시 통일한 게 바로 파르티아입니다. 파르티아는 요 녹색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녹색 지역이 파르티아이고요. 파르티아 최대 영역 보시고요. 기원전 3세기경에 이란계 페르시아입니다. 유목민이 건국했습니다. 중개 무역으로 번영했는데요. 이쪽에는 중국이 있고요. 이쪽에는 여긴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로마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무역을 하면서 굉장히 번영하다가 점차 쇠퇴하다가 사사왕조 페르시아에게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사사왕조 페르시아 한번 살펴볼게요. 사사왕조 페르시아는요. 이 페르세폴리스 이 아까 봤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수도이기도 한데요. 페르세폴리스 근처에 조로아스터교를 섬기는 사제가 있었어요. 그 사제가 이 지역 근처의 어떤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파파크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다음 때에서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만들게 됩니다. 이 사제의 이름이 사산이거든요. 그래서 사산 왕조 페르시아, 우리는 사산의 후예로서 페르시아를 잇겠다라고 해서 사산 왕조 페르시아라고 하죠. 사제의 후손들, 종교와 관련된 사제의 후손들이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요. 3세기 초에 중개무역으로 역시 비잔티움 제국과 중국을 중개하면서 번영했고요. 국교로 조로아스터교를 믿었다. 나중에 이슬람의 세력에 의해서 멸망했다라는 내용 간단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이 지역, 페르시아의 문화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이 지역, 여기가 바로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아까 봤던 그 페르시아의 수도 중 하나인데요. 뭔가 유적지만 남아있지만 굉장히 거대하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페르세폴리스고요. 이 페르세폴리스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왕을 배알하려고 만나려고 오고 있는 뭐 그런 조각들이 새겨져 있고요. 여기가 한 11m 되는 높은 곳에 기둥이 만들어져서 왕의 왕궁이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은요. 단순하게 그냥 페르시아의 문화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관용적이었다고 했잖아요. 그 지역의 문화를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래서 약간 스핑크스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짐승 머리에, 그러니까 사람 머리에 짐승의 몸, 이건 아시리아의 전통이라고 해요. 그런 전통과 그다음에 여긴 그리스의 기둥 양식 같은 거를 막 접목을 해서 좋다는 거 다 가져다가 굉장히 국제적인
문화 모습을 보입니다. 안으로도 이렇게 국제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바깥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보시면 이거는 지금 페르시아와 관련 없는 지도긴 합니다. 고조선이 있고요. 한나라가 있잖아요. 이 길이 나중에 이제 비단길이라고 불리는 길인데요. 이 비단길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문화가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증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먼저 페르시아의 황금잔입니다. 굉장히 아름답는데 이건 술잔이라고 해요. 자세히 보시면 황금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정말 정교하게 새겨진 아름다운 잔이고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이 금동으로 만든 게 사사낭조 페르시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은은 어디서 발굴된 거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여기에 보이는 이 유리로 만들어진 거는 바로 신라에서 발견된 겁니다. 거의 모양이 흡사하죠. 그래서 사사낭조 페르시아의 것이 비단길을 통해 이렇게 동쪽 끝인 신라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그 흔적, 페르시아의 문화가 얼마나 국제적인지 보여주는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페르시아의 종교 먼저 살펴볼게요. 앞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 최고의 신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 아후라 마즈다입니다. 아후라 마즈다는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조로아스터교는 불을 숭배합니다.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는데 서로 대결하고 그 대결의 승리자는 항상 선한 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국 그 조로아스터교를 만든 사람이 조로아스터인데요. 그가 죽은 후 3000년 있다가 결국 지구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예언자가 나타나 너네를 구해줄 것이다.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막 나오죠. 최후의 심판, 예언자, 구세주, 선한 신, 대결, 뭐 악마 이런 얘기들 보면은 이 조로아스터교가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에 많은 영향을 줬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조로아스터교도 이렇게 막 부패하게 되거든요. 그러자 이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 이거를 좀 더 깨끗하게 하고자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까지 만들어져서 조로아스터교 자체가 많은 종교에 영향을 준 원시 종교다라는 내용, 그리고 페르시아의 중요한 종교다라는 내용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국가 이름 한번 다시 떠올려 볼까요? 아시리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파르티아, 그런 다음에 사산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가장 전성기를 누린 왕은 다리우스 1세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는 무엇이라고 불리는 도로망과 역참을 정비했나요? 바로 왕의 길입니다. 사사왕조 페르시아의 국교 아우라 마즈다를 숭배하는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죠. 조금 오늘 배운 내용들 단어들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국가 이름 4개와 전성기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그리고 아시리아는 강압적이고 그에 비해 페르시아는 굉장히 관용적인 정책을 펼쳤다. 문화 또한 국제적이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복습이 필요한 지역이니까, 복습이 필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한 번 더 봐두시고요. 나중에 학교 왔을 때 선생님과 재미있게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수업은 끝입니다.